네, 이번에는 둘째 날 마지막 순서로 정책 연구 발표 시간입니다. 전문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비교 분석을 통한 평생 직업교육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안산대학교 윤동열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될 안산대학교 윤동열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전문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비교 분석을 통한 평생 직업교육 발전 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네, 목차는 전문대학 평생고등직업교육 연역, 평생고등직업교육 재정지원사업 현황, 그리고 평생교육은 학위과정과 이제 비학위과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평생고등직업교육 학위과정 운영성과 비교 분석, 평생고등직업교육 비학위과정 프로그램 운영성과 비교 분석, 그리고 재정운영성과 비교 분석과 해외 평생직업교육 정책 및 분석, 뭐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제 제가 서론을 아주 길게 써놨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장 밑에 부분이 밑에 문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연구 및 발표에서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대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현황,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프로그램, 재정운영 성과,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그 성과를 비교 공유함으로써 우리 전문대학이 앞으로 미래 시장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성인학습자 친화형 평생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일종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연구를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작년이죠. 2020년 평생교육 참여자가 연 2천만 명이라고 그런답니다. 연 2천만 명.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가지고 우리 인구가 한 5천이로 봤을 때 한 연 2천만 명이 평생교육을 참여를 했다 그럽니다. 이 중에 단 1%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만이라도 전문대학의 평생고등직업교육 학위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미래 먹거리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 사례를 보니까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점 등록한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학위과정으로 진입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코로나 시기에 평생 직업교육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극복하려면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까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 이래 전문대학의 44%, 약 60개교가 정부의 평생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참여를 해서 그 정부가 주어진 어떤 평생 직업교육 체제 내에서 사업을 운영을 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거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과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행정적인, 재정적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 정부에서 해라고 하니까 아니면 이거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따야 되니까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법적인,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부분들 혹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 하는 것이 이 장에 저희들 한번 논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대학 부설 평생교육 기능에서 더 나아가 대학 체제를 성인학습자 친화형 평생교육기관으로 변화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전문대학의 총장님들이나 부총장님들하고 만나가지고 평생 직업교육, 평생 고등직업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대학에 평생교육은 잘 되고 있어 그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정부는요, 이게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2013년도부터 대학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기능에서 벗어나서 대학의 체제를 평생
학습 평생 직업교육 체제로 변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기틀 하에서 행정을 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그런 어떤 그 행정의 어떤 그런 큰 틀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3장에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기존의 평생 직업교육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얻어낸 학위 비학위 과정의 성과는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점 등록 학생이 학위 과정으로 재진입하는 사례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은 미국의 어떤 그 커뮤니티 칼리지의 위기가 이제 극복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평생 직업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학위 비학위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질 높은 교육을 해서 그 학생들이 사실 그 입학 자원으로 이렇게 크게 변모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 4장, 5장, 6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대학과 우리 그 직업교육기관이 우리 전문대학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일반 대학의 평생교육과 비교할 때 프로그램적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6장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로 볼 때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발전과 관련한 시사점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저희들 평생 직업교육 설계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그 서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외국에서는 서방에서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생 교육을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연역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평생 고등직업 교육을 하는데 법적, 행정적, 재정적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인데 그중에서 평생교육을 하려면 평생 고등직업교육을 하는 법적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주요한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이에요. 고등교육법에서는 어느 학교가 고등교육기관인가, 고등교육기관의 목적이나 역할은 과연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 부분들이 이제 정해져 있다면, 평생교육법에서는요,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적 성격들을 다 나열하고 평생교육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고등교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고등교육법에서 학교를 분류를 할 때 고등교육기관에 일반 대학과 일반 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직업교육기관은 뭐 교수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전문대학과 기술대학, 원격대학 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대학, 기술대학, 산업대학 이 세 개가 있었는데요. 산업대학의 경우는 2008년도에 이미 이제 일반 대학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산업대학은 사실은 일반 대학화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직업교육기관은 전문대학하고 이제 기술대학인데, 여러분들 기술대학 같은 경우는 한진그룹이 설립한 정석대학이 국내 유일한 기술대학입니다. 기술대학은 이 한진그룹의 사내대학 말고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이 없어요, 아직.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텍 대학은 뭐냐? 폴리텍은 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 고등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직능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직업훈련기관으로 고등교육기관 직위뿐만 아니라 이 전문대학 제2조 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 기술자 과정 또는 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 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 또는 훈련기관이다. 즉 뭔 말이냐면은 고등보육법에서는 폴리텍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서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준하는 기관으로 지위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그 지위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직업교육 훈련 등에 대한 운영 체계와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요, 국가 잘 아시다시피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딱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고등교육기관이 아닌데도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대학인 폴리텍 대학이 사실 우리보다도 재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교육기관에는, 특히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우리 전문대학밖에 없다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명명하게 요 표에서 이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대학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라고 왔을 때 옆에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2조 1호에 보면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그렇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은 사실 평생교육이 아니라고 평생교육법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자 혜득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그다음에 인문 교양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이 6대 분야가 바로 평생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문해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령 조문을 아주 구차해 놨지만, 여기 특히 중요한 직업 능력 향상 교육에 대해서는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재원 등에 대해서 구체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상당히 미비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또 평생교육법의 가장 또 큰 모순점이 뭐라고 보냐면은 여기서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법에서 봤을 때는 정규 교육과정인 학위과정은 사실 다룰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육부도 그렇고 뭐 교육부 산하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상당히 이제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이 꼭 교체해야 되는 그런 법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문대학의 부설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그 평생교육은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 하면은요, 제 30조 2항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및 운영 근거로 2013년에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학교 부설 평생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뭐 표만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고등교육법에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전문대학에 불과하고, 전문대학에서 하고 있는 뭐 평생 고등직업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법에서 봤을 때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 자, 근데 전문대학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헌법에가 뭐 우리 예를 들어 행복추구권과 직업자유 선택권과 직업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을 어떤 권리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직업교육을 해야 될 우리 전문대학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체계와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할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가 아니라 권리거든요, 권리. 근데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미비된 점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이렇다 치고요. 행정적인 부분은 어떻느냐? 평생교육은요,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이렇게 쭉 왼쪽 편을 보면은요, 2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교육 기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도부터 어떻게 요청을 하고 있냐면은 대학을 평생학습 체제로 개편하라. 대학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부설 평생교육원 운영하는 그런 수준에서 운영하지 말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 체제로 바꿔라는 거예요. 대학의 체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2013년도부터 재정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SCK 사회용 사업도 2014년도부터 시작된 게, 사실 법적인 근거는 좀 전에 말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과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는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에서 전문대학을 아예 평생 직업교육의 호흡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대학의 평생 직업교육을 혁신하라. 그리고 전문대학의 성인 평생 교육을 기능을 이제 강화할 것. 그리고 부설 평생교육원이 아니라 대학 본부 차원의 평생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서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정 지원 사업이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행정적인 근거. 근데 이런 근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업들을 한번 제가 시대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그 평생교육 사업은요, 평생교육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 그리고 2012년도에 선취업 후진학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선취업 후진학이니 뭐 이런 내용들이요, 보면 2008년도부터 일반 대학 중심으로 이게 일부 이제 전문 대학도 참여를 했지만 다들 한번 해봤던 사업들이에요. 조금씩 운영이나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다가 2015년도에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으로 통합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으로 갔다가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으로 이제 지금 최근 통합이 된 게 일반 대학 중심의 이제 평생 교육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대학은요, 우리 2008년도가 아니라 이제 시작을 언제부터 하냐면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좀 전에 그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 2013년도부터 대학을 부설 평생교육원 수준에서 벗어나서 대학의 체제를 평생 학습 체제를 바꾸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사유형 평생직업교육대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ICK 3류형 후진학 선도 사업이 2019년도에 이제 참가하게 된 겁니다. 이제 사유형 사업이 ICK 3류형 사업으로 이제 변화 발전한 거죠. 변화 발전한 건데, 이때 이제부터 전문대학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이 2017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이 2017년 시작됐는데, 이때는요, 일반 대학만 했어요. 일반 대학만 하다가 전문대학의 평생 직업교육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7개 대학을 2019년도부터 참가를 시켰어요.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원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은 전문대학에 맞지 않다라고 봤다가 평생 직업교육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전문대학이 참가하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쉬운 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그 사유형 사업했던 그 단장님들도 계시고 훌륭하신 그 뭐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때 엄청나게 고생해서 사실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성과들을 과연 ICK 3류형 사업에서 다 수용을 해서 더욱 그 성과를 계승 발전하고 전문대학의 평생 직업교육에 맞게끔 변화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SCK 4유형하고 ICK 3유형으로 넘어갈 때 사업 설계가 그 앞에 바로 앞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잘 계승 발전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 이 부분은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특히 학위 비학위 과정의 문제라든지 학위 과정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소가 있지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은 뭐 지역 차근형 성인학습자를 위한 뭐 그 평생학습 그 사업이 아마 지구 사업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질 건데, 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 우리가 했던 SCK 4유형의 성과, 그 다음에 ICK 3유형의 좋은 성과, 그리고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에서 썼던 좋은 성과들을 잘 계승 발전시켜서요, 조금씩 더 뭐 나은 사업으로, 전문대학에 맞는 사업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법적인 것, 행정적인 것,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시사점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법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평생교육을 6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중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운영체계 등에 대해서 법령 조문으로 구체화했지만, 특히 중요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위한 구성 및 운영, 재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없어요. 이 부분들은 특히 우리가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보완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 체계라든지 구성은 둘째치고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가나 정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고등교육기관 중에 고등교육법 설립 목적상 고등직업교육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학교는 전문대학에 불과하다는 것은 좀 전에 보셔서 아시겠죠. 다만 고등직업교육기관이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직업교육의 구성 및 운영 재원 등과 관련한 법제 의미비로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14년도부터 44%의 대학들이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성가패, 흥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 사업이 왔는데, 그런 성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그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서 전문대학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기능대학, 즉 폴리텍이 평생직업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구성 및 운영 재원 등과 관련하여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직업교육기관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평생 직업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대학이 평생교육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운영 등 부수적 진흥에서 더 나아가 성인학습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평생교육을 대학의 부수적 기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리 전문대학 내에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보다도 우리가 한참 뒤늦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은 2014년 이후 SCK, ICK, 라이프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대학을 평인학습자 친화형 평생 직업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각 사업별 설계 및 추진이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계속 발전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연구진들의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 부분들은요, SCK 평생하고 ICK 3형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라이프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좀 보면요. SCK는 도제식 직업교육 활성화, 그 다음에 평생직업교육 육성, 그리고 100% 모듈형 실무형 학위 비학위 과정 통합 운영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여기 사업단장님들도 계시는데 이것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CK에서는요, 그 지역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를 학점 인정과 연계하는 형태로서 비학위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CK 4유형을 계승한 3유형 사업에서는 비학위 과정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의 경우는 성인 친화형 교육 운영 내실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학위 과정 외에 학점 인정 과정, 비학위 과정 운영 여부를 스스로 이제 자유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뭐 SCK 4유형 사업과 ICK 3유형, 그다음에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 쭉 주관대학, 협력대학까지 다 나열했는데요. 지원 규모를 보면요, 지원 규모를 보면 SCK와 각 대학이 분배되는 금액들 보면은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들이 이제 투여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 평생 직업교육의 사업이 2019년도에부터 2021년도까지 되었고, 그 다음에 ICK와 라이프 사업, 그 다음에 전문대학 사업으로 쭉 되어 있는데, 라이프 사업은 1년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라이프 사업이 또 좀 더 길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사업 시행대학을 제외했을 때 현재 60개 교가 참여를 했어요. 136개 중에서 60개 대학이 참여를 해가지고 평생 직업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대학이 약 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 이제 전문대학의 100%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평생 직업교육을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좀 전에 말했듯이 평생교육은 이제 학위 과정하고 이제 비학위 과정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학위과정 운영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SCK 사업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위, 비학위 통합 과정으로 운영이 되었고 ICK 사업은 다양한 학습자들의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은요, 성인 학습자 친화형 정규 교육 과정과 학사 제도를 통한 성공적인 학업 이수로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SCK 사업에서는 그 교육 과정에서는요, 시간제 등록생, 그다음에 군복무 오목격 강좌, 그다음 대학 간 학점 인정, 독학사, 학점 은행제, 그다음에 일학습 병행제, 비학위 과정 학점 인정, 고교 학점 인정. 이게 2014년도부터 이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SCK 사유형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의 교육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배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시간제 등록이라든지 군복무 온격 강좌가 제일 많은 대학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일학습 병행제라든지 비학위 과정 학점 인정도 이미 시작을 됐습니다. 고교 학점 인정 과정은 사실은 시작을 했는지 없는지 저도 이제 좀 정확한 실적은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쭉 찾아보니까 한 대학이 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규정대로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유형 사업하고 그다음에 삼유형 라이프 사업의 풀 버전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분석을 못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ICK 사업단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재단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료를 다 받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 어떤 아쉬운 점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 인정 과정들이 만약에 제대로 뭐 진행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운영 성과로서는 역시 NCS 기반 학위 비학위 통합 교육 과정, 그다음에 성인 학습자가 굉장히 증가됐고 선행학습 인정제, 그다음에 다만 좀 필요한 내용은요, 저희들 그 분석을 하면서 학습 내용하고 학습 결과가 등가성을 이룰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갖추었을까? 체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학습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은 저희들이 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ICK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에서는 학위 비학위 통합 2개 학교, 학점 연계 비학위 실개교, 그다음에 RPL, 그다음에 학사 제도에서는 온라인 수업, 시간제 등록제, 유연 학사 제도, 뭐 코로나 시기를 맞춰 가지고 다양한 학사 제도를 통해서 성인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ICK 그 운영 성과로서는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봤을 때 정규 교육 과정, 자격증 연계,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공 심화 과정과 연계한 평생 교육 과정을 개발한 거라. 그다음에 형식 교육 경험 인정, 비형식 교육 경험 인정. 형식 교육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학위를 줄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그 경험에 대한 인정. 그다음에 비형식 교육 인정이라는 것은 학위를 줄 수 없는 기관에서 주는 것에 대한 학점 인정에 대한 부분들 등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사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학습 병행을 위한 수업 시간 다양화, 온라인 수업 및 시간제 등록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에서는요, 시기에 맞춰 가지고 미래융합 과정이라든지 평생교육부, 융합적 성격의 이제 학부, 융합적 성격의 학부와 학과를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라이프 사업에서는 학위 과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학과를 많이 개설해야 되고 새로운 학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학부 개설과 학과 개설에 상당히 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은 차기 사업을 한다든지 우리가 또 평생 직업 교육을 하려고 하는 대학에서는 성과를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 연계 비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 학점 인정, 융합교육 과정 뭐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 성과를 좀 살펴보면요, 교육 과정에서는 산업체 및 성인학습자 요구 기반 교육 과정 개발, 공동 교과목 개발,
그다음에 K묵 교과 학점 인정, 학사제도에서는 일학습 병행 수업시간 편성, 온라인 수업 확대, 하이브리드 등등이 있었고요. 교수학법에서는 정규, 비정규 산업체 인사 특강이라든지 직무 향상 및 문제 해결 향상 교수학습법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 평생교육 체제지원 사업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쭉 살펴보니까 좀 전에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 싸움이잖아요. 이제 평생 직업교육 쪽으로 진행할 때 7개 대학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학부를 이렇게 멋지게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면 융합학부, 평생교육학부, 미래융합부, 스마트 평생교육학부, 미래융합학부 또는 미래융합학부. 그다음 학과 수는 적게는 1개에서부터 뭐 6개까지 이렇게 학과를 개설을 해서 정원 내와 정원 외를 다 개설할 수 있도록 했고요. 졸업학점 범위도 70학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0학점까지 이렇게 가졌습니다. 교양학점의 경우에는 8학점 또는 10 내지 20%, 또 20%, 10%, 9 내지 12학점 등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교양학점의 경우에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놓고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성인학습자를 위한 그런 그 평생 직업교육이다 보니까 교양학점을 예를 들어서 교양학점의 일반 그 학생들의 교양학점의 그 운영 근거에 맞춰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양학점 분포를 새롭게 만든 것인지 놓고 보면 대부분은 기존 그 교양학점 운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성인학습자를 위해서는 좀 더 교양학점에 대한 분포가 좀 치밀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좀 디테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성인학습자의 직업의 종류라든지 능력에 맞춰가지고 교양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교양이 아주 적게 필요한 부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공에 맞춰가지고 좀 더 플렉서블하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했던 것은 공동교육과정을 인정을 하는 것, 뭐 부분들, 그다음에 비학위 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의 경우에는 두 개 대학만 진행을 하고 5개 대학은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학점 인정을 통해 가지고 학위 과정으로 넘어오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외국 사례를 기초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네. 자, 시사점 보겠습니다. 성인학습자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체에서 유의미하게 평가되는 마이크로 디그리 개발이 필요하고, 연계 자격 과정의 이수 결과를 누적해서 학위 취득 체계를 확대하는 것, 그다음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위 과정의 학점 연계 기반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체 경력, 현장 실무 경력을 반영한 역량평가 양식 공개 및 활용 제고, 협약 대학 간 교과목 개발, 그다음에 K묵 등 학점 인정을 하는 부분. 학사제도에서는요,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통과하는 학사 행정 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학습 병행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집중 이수제라든지 온라인 수업 확대, 하이브리드형 교과 운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유연한 학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신입생 충원율뿐만 아니라 재학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학습자 맞춤형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브랜드 러닝 교수법을 확대하고 현장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법 및 산업체 인사 활용 강화,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자 교수법 연수 지원 등등의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좀 전까지 저희들 학위 과정을 설명을 했고요. 비학위 과정 프로그램 운영 성과 비교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 직업교육 비학위 프로그램은 원격 형태하고 오프라인 평생교육, 오프라인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이 되었는데, 2020년 전국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수는요,
원격 형태가 10만 6천 개, 오프라인 형태가 17만 5천 개. 그리고 학습자 수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2천만 명이. 2천만 명이 넘는 분들이, 뭐, 누적 인원이게 되겠지만, 평생 교육에, 이 수치는요,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늘배움터에서 나와 있는 공식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을 평생교육법 제2조 1호, 좀 전에 말한 대로 평생직업교육의 6대 교육활동으로 비중을 살펴보니까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36.9%, 문화예술이 30.1%, 인문교양이 21.2%.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인문교양이 51%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실시된 전문대학, 대학, 일반대학인데 사실은 평생교육은 일반대학에서 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일반대학들 보니까 27,62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17,357명이 참가를 했는데 학력보완 프로그램이 46.2%,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26.8%,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16.7%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CK하고 ICK, 라이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6대 영역으로 비학기 프로그램을 6대 영역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SCK 사업은요, 저 책자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연구가 한 80%에서 90% 진행이 되는데 책자에 낼 내용들을 좀 빨리 담아달라 그래가지고 내용이 좀 너무 많아서 저기 발표 자료는 좀 축약을 하느라 보니까 한 두세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좀 축약하다 보니까 좀 열심히 책자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축약이 됐지라고 하실 텐데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용사업은 6대 분야에서요. 직업능력 향상이 96.2%, 인문고양이 3.8%예요. 3.8%.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습자 지원과 학습자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인문교양이라든지 인문사회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50%가 넘는 평생교육을 해왔는데 우리 이제 전문대학에서 하는 평생직업교육 쪽에서는 직업능력 향상이 한 96% 됐다는 거예요. ICK에서는요, 직업능력 향상 72.3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우리가 6대 영역을 분석할 때요, 똑같은 그 직업교육을 하더라도 앞에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늘배움터에서는 예를 들어 바리스타도 동양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바로 문화예술이라든지 교양으로 넘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늘배움터의 6대 기준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보면은 문화예술이라든지 인문교양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내용을 좀 보고 분류를 해보면은 직업능력 향상이 아무래도 이것도 90%가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에서는 직업능력 향상이 65.7%, 학위과정이다 보니까 교양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문화예술이라든지 인문교양 이 22.4%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일반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과 우리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우리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 고등직업교육기관이란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확연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2014년도부터 우리나라 우리 전문대학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이 정말 우리 그 정체성에 맞게 평생 직업교육 쪽으로, 평생 고등직업교육 쪽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유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진행이 되어 왔었구나. 이런 것을 비학기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비학기 과정 프로그램과 후학습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쭉 보면은 비학기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요. 후학습 활성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2014년도부터 사회형 대학들이 굉장히 노력했더라고요. 보니까 학업단절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기초학습 향상교육, 멘토멘티 프로그램, 진로 설계, 경력 개발, 취업 상담 지원 등등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했던 것 같아요.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ICK 3령의 경우에는 학업 참여 및 지속 등 학습자 간 네트워크 지원 활동이라든지 원격 교육 등 접근성 제고 프로그램, 그리고 평생 직업 교육 훈련과 후진학 연계 학위 취득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라이프 사업에서는요, 학생 역량 기반 이력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성인 학습자 핵심 역량 진단 도구와 성과 한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성인 학습자 목표 직무 설정 및 직무 기반 학습 지원 등 다양한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들이 각 대학에 맞는 비학기 과정 프로그램들을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해보고 후학습 활성화 프로그램을 정리해봤으니까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대학들은 대학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착근시키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 착근형. 네, 그 6대 영역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SCK에서는 직업 능력이 96.2%, ICK는 72.3%, 라이프 사업에서는요 65.7%로 전문대학에서는 대부분 70-80% 이상이 직업 능력 향상 쪽에 치중을 해서 진행이 되었고, 요 두 번째 단에 보면요, 일반 대학을 포함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교육은 취미 여가 위주의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고, 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가 충족에는 미진하다라는 게 이제 캐디 교육개발원 분석이거든요. 교육개발원에서 보니까 일반 대학에서 그 평생교육은 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일반 대학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교육을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는 이제 2014년도부터 지원을 받고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대학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성격, 고등교육법에서 나타내는 그런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성격을 제도로 발휘해서 평생 고등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비학기 과정 프로그램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시사점 및 향후 과제가 되겠습니다. 비학기 과정 프로그램에는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고등직업교육은 직업능력 향상이라든지 문화예술, 인문교육 활동 등을 운영을 해왔고, 모든 사업에서 성인학습자 자격인증 직업준비 및 현장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 향상 교육에 대한 운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문교양교육은 비학기 중심 SCK와 ICK 후진학 선도 사업의 운영 비율이 낮았으나, 학위 비학기 과정 중심 라이프 사업에서는 22.4% 운영 비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사업 설계할 때 무조건 전문대학이니까 직업능력 향상 쪽에만 하지 마 해라, 뭐 이것보다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는요, 교양 기초에서 저희들 그 6대 교육 중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인문교양 교육 활동이 사실 성인학습자에게는 맞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일부 포함을 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6대 교육을 딱 갈라가지고 직업능력만 해 그러면은 직업능력에서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인문교양이 안 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이제 배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후학습 활성화 프로그램에서는 성인 학습자의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과 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학업 단절 극복, 교수 학습 지원 참여 및 학습 동기부여, 접근성 제고, 그다음에 성인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 제공, 교육 학사 수업 운영 관리와 관해서 질 관리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은데 제가 교수님들 6분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추격하기가 내용이 좀 다양해서 좀 힘들었는데 조금 좀 스킵하고 지나갈 부분은 스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정운영 성과 비교 분석입니다. 재정운영 성과에서 가장 뭐 몇 가지 부분만 놓고 보면은 ICK에서는 다양한 고등직업교육 수요 발굴 및 비학기 과정 운영, 그다음 건물 건축 및 증개축 투자 불가, 기존 교직원 급여 및 정기수당 불가 뭐 등등으로 쭉 되어 있는데, 라이프 사업에서는요 간접비를 5% 이상 집행하도록 했고, 특히 학습자의 장학금, 기타 학습자의 편의 제공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어요. 사실 성인 학습자들의 이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놓고 가장 그 불만 요소가 뭐냐라고 보니까
재정이라는 거예요. 등록금을 충분히 내고 내가 학습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힘들어서 내가 지금 전직 하려고 하는데 돈 내고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다. 좀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고요. 그걸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라이프 사업에서는 학습자 장학금이라든지 기타 학습자 편의시설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분석에 들어가 보면은 신입생 충원율이라든지 재학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정 분석을 했을 때 조금 한번 요구를 해볼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보면은 후진학선도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 쪽에 지출이 많이 되었고, 그다음 라이프 사업에서는 교육환경 개선비 쪽에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표상에서는 평생 직업교육 만족지수 ICK에서는 라이프 사업에서는 성인 학습자 핵심 역량 지수 이 부분이 가장 지표가 많이 사용한 지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표들도 이렇게 저희들 좀 분석을 해서 전체 130개 전문대학이 지표 개발에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대비 실참여 교육학생 비율 ICK, 물론 그렇죠, 비학위 과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라이프는 학위 과정이다 보니까 신입생 충원율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시사점 향후 계획 넘어가고요. 평생 해외의 평생 직업교육 정책 및 분석 부분 되겠습니다. 미국, 호주, 독일, 핀란드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중등 단계의 직업교육 및 커뮤니티 칼리지의 직업교육은요, 교육부, 직업기술훈련은 노동부 관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체제죠. 체제인데 미국은 사실 교육부와 노동부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다 해서 또 이렇게 고보기금 마음대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마음대로가 아니죠. 법적 근거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고, 교육부 산하니까 안 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교육 경로가 일원화 체계되어 있는 것, 이것도 우리하고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원이라든지 디테일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테일 부분을 우리가 좀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호주에서는 일반 중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일반화되어 있고, 직업교육 훈련과 성인교육의 통합 형태로 되어 있고, 독일 직업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 그리고 중앙정부, 주정부, 각 마을 단위까지 잘 발달된 직업교육 훈련 전담 조직이 있고, 국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연계와 긴밀한 협력 및 각 주의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 실시, 이런 부분들은 지역 착근형 우리 새로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핀란드 부분, 고교 졸업 후 승인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직업교육 및 훈련 과정을 구비했고, 계속 직업교육 훈련 과정의 자격으로 직업 능력에 대한 공식 인정을 취득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었고, 역시 이것도 직업교육 경로를 이원화 체제했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살펴볼 때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제도상으로 우리가 어느 나라가 어떻게 좋더라, 우리한테 좀 더 유사하고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요 성인학습자의 연령이에요. 성인학습자 연령. 저기 보면은 평생 직업교육 대상이요, 미취학 청소년 및 성인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호주는 중등교육 단계 이후 성인이에요. 그리고 독일은 청소년 단계부터 계속교육 영역에 포함을 시키고, 핀란드는 기본교육 이후 18세가 되는 후기 중등교육 과정부터 64살까지는요 평생교육 대상으로 삼았어요. 교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성인학습자가 몇 살부터예요? 25살부터잖아요. 그것도 평생교육 라이프 사업에서 성인학습자를 모집하려면 30세 이후부터예요. 갑자기 30살 되면 성인이 되는 겁니까? 요새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위 과정으로 안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평생 직업교육을 받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치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한다는 것들은 사실 미국 선진국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완 요청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사실 사업 설계할 때 성인학습자에 대한 연령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은 대학의 위기를 성인 교육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 그럽니다. 미국, 독일의 경우 지역사회 주도의 역할의 평생학습 기관을 운영했고, 우리나라 대학의 평생학습을 위한 체제 변화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외국 대부분은요, 의무교육 이후의 연령대 혹은 미취학 청소년부터 평생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규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24세 이하의 연령의 청소년에 대한 평생직업교육 대상자 포함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평생학습 참여를요, 몇 살부터 두고 있냐면 만 25세부터 두고 있습니다. 64세까지. 한국 성인 인구 중에서 1년간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성인의 비율을 평생학습 참여율로 해요. 형식 교육이라고 좀 전에 그랬죠. 학위기관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형식 교육은 비학위기관에서 하는 평식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평생교육 사업 연령에 대한 범위 확대 및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생 직업교육 관련 그 법제도적 장비 부분들은요, 제가 평생교육법에서 뭐 말씀했습니다만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적인 교육 활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대학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고,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책자에 여러분들 실어서 전국에 한번 다 보고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를 마쳤는데요. 연구가 상당히 좀 길었는데 짧게 하다 보니까 앞에가 빨간불이 자꾸 뜨고 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스킵한 부분들이 많은데 하고 싶은 얘기가 태산입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연구진들 좀 소개를 하면요. 영남이공의 송현지 교수님, 동양미래 김영욱 교수님, 원광보건의 이혜경 교수님, 대전보건의 신동훈 교수님, 그다음에 안산대학교 김재준 교수님이 이제 같이 수고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 그 제대로 다 제가 앞서 책임연구원이다 보니까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제 교육 과정이라든지 비학기 과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 사례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해당 교수님들이 또 지금 열심히 했으니까 뭐 책자로 아마 여러분들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태산이신데도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의 뉴노멀이 평생 직업 교육이라고 구호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 관련 법부터 세부 사항까지 말씀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교수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단장님. 예, 교수님, 이거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문대학에서 하는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이제 그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결과가 곧 도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도 이제 2014년부터 SCK 사업을 하면서 좀 이제 아픈 상처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느꼈고, 오늘 교수님 발표를 보면서 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평생 교육과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혼돈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평생 교육이 상위에 있으면 차라리 그 밑에 하위에 있는 직업 6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평생 직업 교육 앞에 평생이 좀 떨어지면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습자 모집을 할 때 항상 평생 교육과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이제 혼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어떠한 통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교육부에서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전문대학이 어떠한 평생 직업 교육의 거점 센터로서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부의 자원이 아니라 국가 미래 정책 전략으로 결국에는 그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메인이 돼 가지고 이거는 프로포즈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예산에 이게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만이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이제 고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평생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우리 전문대학의 입장에서만 분석을 하시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습자 쪽에 가보면 그 지역에는 직업 전문 학교, 그 다음에 여성 세일 센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센터 등 다양한 계층의 그 성인 학습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 전문대학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일반 대학까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포울텍 대학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이 그 지역에서 거점센터를 하려고 하면 어떤 학습 수요자를 찾아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이제 특화된 프로그램을 찾아와야 되는데,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장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게 일반 사립대학의 범주를 넘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 평생 직업 교육의 거점센터를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겨운 싸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를 학습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업교육기관이 다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전문대학이 직업교육 거점센터로서 생존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네, 제가 우리 단장님은 그 이론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하셨던 산 증인이라 역시 그 질문이 여러 가지로 좀 그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 평생과 뭐 직업교육 이 부분을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언어에 혼동이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띄워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제4차에 보면은 전문대학을 평생 직업교육의 후보로 삼겠다라고 봤을 때, 거기 4차 진흥계획 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보면은 평생하고 직업 그 사이에 콤마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에 그림이 쭉 나옵니다. 그 보면은 쭉 또 앞에 한 5페이지, 6페이지 쭉 넘어가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평생하고 직업을 연결된 법규, 법 조항 또는 그 법 조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직업은 고용노동부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평생은 고등교육법 아닌 평생교육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평생교육법은 사실은 기본법인 것을 금방 그 페이지입니다. 기본법인 것 같지만은 직업과 딱 넘어서면은, 직업으로 넘어서면은 일반법이 돼서 힘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평생 직업교육을 한 글자로 다루기가 사실 공무원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행복 추구와 직업 추구, 뭐 직업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헌법이 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이 평생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는 운영 체계와 재원을 직능법에서 하고 있는 그 폴리텍 수준으로 밝혀달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이에요. 헌법이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은 한번 다시 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평생 교육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 전문대학 말고 다양한 평생 교육 기관이 있다. 평생 교육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외에 문해 과정이라든지 6대 분야로 나눠지는다. 놓고 봤을 때 그 평생 교육 사업을 참 잘하기, 그 평생 교육법에 의해서 하기 좋은 곳이
평생 교육기관이에요. 그렇죠? 평생 정규 교육과정이 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성인학습자들이 단순한 그런 그 정규 교육과정 외의 평생 교육을 받기에는 시대와 상황이 많이 바뀐 거예요. 산업도 변화하고. 좀 더 좀 좋은 어떤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단지 부설 평생교육원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학 체제를 평생교육 체제로 바꿔라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설계를 하기 시작한 게 2013년도부터예요. 2013년도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그 직업교육, 평생교육하고 전문대학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차이점이 있어야지 사실 그 평생교육권 가지, 우리 전문대학을 가지 일반 평생교육기관 무료로 하는 데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에서 수업의 질과 관리책 질 관리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을 얼마나 우리가 고도화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체계적으로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다른 평생 직업 교육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일반 평생 교육 기관보다는 전문 대학으로 넘어오지 않았겠느냐. 과연 그런 사례가 있을까? 고민했어요. 최근에 살펴보니까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제일 처음에 학점 등록으로 시작을 해서 긴가민가라고 했다가 받아보니까 퀄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위 과정으로 넘어오더라. 이 부분을 보고요. 저는 조금 희망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단장님처럼 SCK 사유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해오시고 이제 실무 단계에서 그다음에 사업 그 주관 하신 그 사업 단장으로서 하다 보면은 느끼는 벽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해소시켜 드리진 못해도 연구진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과 뭐 비전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좀 워낙 좀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흥분해서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들 조금 했는데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실랍니까? 네. 저기 전문대학이 이제 그 지역에 직업 교육의 어떤 거점 센터로서 이제 앞으로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직업 교육이라는 것은 뭐 대학 우리가 실질적으로 후진학 선도형 사업한다 해가지고 대학에서 아까 전에 그 사업비 재정 운영 성과를 보게 되면 교육과정 개발비 부분에 사업비가 제일 많이 편성이 되죠. 그거는 결국에는 그 강사들한테 투입되는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학 입장에서도 지역 사회 대학의 역할로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전문대학에서는 평생직업교육은 결국에는 재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인구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부보다는 지자체가 메인이 돼가지고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역 성인의 어떤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에서 좀 픽스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네네. 아니 생각하시는지 저 ICK 삼류형이라든지 이거 보면 사실 저희들이 지역 사건형 거점 센터를 만들어서 지역과 전문대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역마다 온도차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도차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역시 그래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저는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폴리텍은 각 지역에 36개인가 뭐 이렇게 산재대에서 그 비용들을 지역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고용노동부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평생 직업 훈련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줄이에요. 기능대학인 폴리텍은 전문대학이 준하면서 이런 훈련 과정을 갖춰야 되고 그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줄 한 줄 때문에 모든 그 훈련기관들이 시설이라든지 그 운영 과정이라든지 뭐 모든 걸 지원해 받고 있잖아요. 전문대학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일반 평생교육기관보다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일반 대학하고 달리 직업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 직업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을 국가에서 아니면은 고용노동부가 그 직업훈련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그 규정만 하나 들어가면 우리가 교육부, 뭐 연구재단, 뭐 그다음에 여러 기관에 저 지방자치단체 등등을 뭐 이렇게 거쳐서 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우리 교수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어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진 총장님들이나 뭐 전문대학의 어떤 전체적인 리더들이 관련된 부분들을 잘 추진해 나간다면은 저는 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말씀하신 그런 그 주장에도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법 개정 요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외국 사례에 준해 봤을 때 제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까지 뜨거운 질의응답이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장인성 단장님께서 대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을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평생 직업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연구해 주시고 또 오늘 발표까지 해주신 우리 윤동열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3일차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